이번 시간은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자신의 어떤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복용하지 않아서 저체중이 되거나 또는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체중 조절을 하다가 때로는 폭식을 하게 되는데, 폭식을 하면서 또 체중이 늘어날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 때문에 구토를 하거나 설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또 생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급식 및 섭식 장애는 개인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과 그리고 섭식 관련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DSM-5에서는 급식 및 섭식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 신경성 식욕 부진증, 우리가 거식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경성 폭식증, 그리고 폭식 장애, 그리고 이식증, 그리고 반추 장애, 그리고 회피적 제한적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알아볼 건데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하고 신경성 폭식증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성 식욕 부진증, 즉 거식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증상과 임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비만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부함으로써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장애에 대한 DSM-5 진단 기준은요, 첫 번째, 필요한 것에 비해서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나이나 성별이나 발달 수준, 그리고 신체 건강에 비추어서 현저하게 저체중 상태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저한 저체중이란 말은 정상 체중의 최저 수준 이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저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지니거나 또는 체중 증가를 방해하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 체중과 체형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체중과 체형에 자기 평가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체중 미달의 심각함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이 진단을 내리는데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을 이것은 음식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식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실제로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뚱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과 집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울한 기분에 잠겨 있고, 또 쉽게 짜증을 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성욕도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장애는 내성적이고 또 모범적이고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거부하는 문제로 또 부모하고 또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식사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를 피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또 공부나 일쪽에 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체중일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무월경이나 변비나 또 복통이나 또 추위를 견디는 내성이 떨어지고 또 무기력하거나
또는 심각한 저혈압 또는 저체온, 그리고 맥이 느려지거나 또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런 신체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구토를 자주 할 경우에 자주 하면서 위산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위산으로 인해서 치아가 부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구토를 하면서 그 손을 사용할 경우에 그 손등에 이빨 자국이 나면서 이 손등에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기아 상태와 하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또 빈혈증이나 신장 기능이 이상해지거나 또는 심장, 혈관계 장애가 생기거나 또 치아 문제, 또 골다공증 이런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장애는 90% 이상이 여성에게 발생을 하고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여학생의 10.9%가 신경성 식용 부진증에 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들 중에 72%가 자신의 체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17세이고요. 초기 청소년, 즉 14세경부터 그리고 후기 청소년 18세까지 이 시점에 정점에 달하고요. 40세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우울증이나 사회공포증, 그리고 강박장애, 그리고 시군 성격장애. 시군 성격장애는 이제 강박이나 회피, 의존 장애를 말하고요. 이런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향이 많습니다. 이 장애는 환자의 14%가 합병증과 자살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은 뭐냐면요. 원인을 살펴보자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성적인 욕구에 대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먹는 행동을 성적인 표현의 대체 행위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 장애를 가진 환자는 성적 욕구를 부인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에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성적인 욕구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음식을 거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는 이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월경이 나타나지 않고 또 빈약한 몸매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여성적인 매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성적인 유혹과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관계 입장에서는요, 강렬한 탐욕에 대한 방어라고 또 보고 있는데요. 이 장애를 가진 환자는 구강기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해서 탐욕스럽고 요구적이고 또 요구적인 자기 표상을 부모에게 투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탐욕은 시기심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환자의 어머니의 어떤 모성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애정이나 보살핌이나 어떤 희생적인 거, 헌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또 동시에 시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의 그런 모성적인 특성을 자신이 소유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요. 또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소망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 음식은 환자가 바라는 어머니의 모성적인 특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기의 딸이 어머니에 대해서 느끼는 갈등이 이 상징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족 치료사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 환자들은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세대 간이나
또는 개인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족 구성원은 서로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해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도 확고한 어떤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 신체를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지고 어머니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어머니의 투사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존재로서 성장하려는 청소년기에 이 어머니의 어떤 간섭은 분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그 신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간섭적이고 적대적인 어머니상이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일종의 이것을 이제 체중 공포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여성의 외적인 날씬한 몸매가 매력적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사회가 날씬함에 대해서는 강화가 주어지는 반면에 뚱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여성들이 뚱뚱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와 불안 때문에 이 음식 섭취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내담자들이 신체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를 지닌 환자들은 자신의 몸매를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상적인 몸매는 정상인들보다 더 날씬한 몸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둘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체중을 줄이려고 과도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애를 지닌 환자들은 날씬한 몸매를 가짐으로써 어떤 성공과 애정을 얻게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성취, 그러니까 어떤 입시에서 낙방하거나 또는 인간관계, 실현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험에서 좌절을 느끼는 이유를 자신의 몸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패를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몸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몸매는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요, 유전적인 기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는 가족 중에 이 질병의 발병률이 높았고, 특히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46%가 이 장애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고픔이나 어떤 포만감이나 섭식 행동뿐만 아니라 성적 활동이나 월경에 관해서 시상 하부의 기능 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동물들을 실험을 한 연구 결과에서 시상 하부의 이상으로 인해서 적정한 체중 수준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절식함으로써 저체중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굶는 동안 엔돌핀이 증가해서 어떤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강화가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과도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성된 그 엔돌핀에 의해서 입맛이 억제되고 또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이 형성돼서 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과잉 행동이 지속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의 치료는요, 먼저 영양실조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특히 정상 체중의 30% 이상이 체중이 감소하고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이 또 심각할 경우에는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섭취해서 체중을 늘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면서 또 환자들은 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신체상에 대해서 둔감화나 또 그 비합리적인 신념들 그리고 인지적인 왜곡들을 수정하는 인지행동적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 치료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 환자의 가족들은 가족 내부가 가족들 구성원들이 특히 갈등이 많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생활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생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것을 줄여 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신체상의 왜곡이나 음식의 억제, 사회적인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또 체중이 나중에 떨어지면 재입원을 해야 된다는 계약을 미리 해두는 게 좋고요. 또 입원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환자의 50%가 1년 내에 재발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약물로도 치료를 하는데요. 이때는 식욕 자극제와 또 자극제를 주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항우울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식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음식을 먹는 행동으로 인해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구토나 또 보상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단시간 내에 섭취하는 폭식 행동을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음식 섭취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진단 기준은요, 5가지 진단 조건을 충족시키면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 진단 조건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이제 반복적인 폭식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폭식 행동은 일정한 시간, 즉 2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폭식 행위 동안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구토를 유도하고 또 설사제나 이뇨제나 또 관장약, 기타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금식이나 과도한 운동과 같이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폭식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 보상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나타나고 3개월 동안 일어날 경우에 이 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체형과 체중이 자기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러한 장애가 신경성 식욕 부진증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만 이 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장애를 가진 환자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환자들이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는 좀 다르고 폭식증은 식욕 부진증보다 훨씬 더 흔하고 영양실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식욕 부진증보다 양호한 장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신경성 폭식증은 흔히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발전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날씬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절제를 하다가 이 굶주림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서 음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폭식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또 토하거나 설사제를 먹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폭식을 할 때는 하루 필요한 열량의 30배 정도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식 행동은 주로 밤에 나타나고요. 또 혼자 있을 때 또는 집에 있을 때나 우울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랫동안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는 식도 손상이나 위 파열이나 심부정맥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거식증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섭식 장애가 우울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긴장감이나 무기력감, 실패감,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해나 자살할 위험이 많고요. 또한 이런 걸로 인해서 성격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충동 통제 어려움이나 약물 남용의 문제 등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폭식증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에서 또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원인은요.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의 40에서 50%가 폭식증 증세를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식욕부진증이 폭식증으로 바뀌지만 폭식증이 식욕부진증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식욕부진증 환자는 자아 강도가 강하고 초자아 통제력이 강한 데 비해서 이 폭식증은 그 반대로 자아가 약하고 초자아가 느슨해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자기 파괴적인 성관계나 약물 남용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원인을 부모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격적인 표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부인과 같은 방어 기제들이 강렬한 폭식 욕구를 일어나게 하고요. 식욕부진증 환자들은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폭식증은 타인으로부터 손상이나 처벌을 유발하는 방식의 대인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처벌에 대한 욕구는 부모상에 대한 강렬한 분노에 기인한 것인데 식욕부진증이나 폭식증이나 모두 대인관계의 갈등이 음식에 대한 갈등으로 대치가 된다고 합니다. 식욕부진증 환자는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반면에 폭식증은 폭식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파괴하고 자기 속에 통합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 입장에서는 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엄마와의 합일이고 합일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고 음식을 토해내는 것은 엄마와의 분리하려는 노력을 나타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음식에 대한 접근과 회피, 갈등을 유발하면서 식욕 부진증은 음식을 회피하는 행동이 우세한다면 폭식증은 이런 음식에 대한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이 반복되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분장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개인력이나 가족력에 의해서 우울증이 자주 나타나서 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폭식증을 우울증의 한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치료는요. 폭식증의 초기 목표는 폭식과 배출하는 행동에 이런 반복적인 행동의 악순환을 끊고 섭식 행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루 3번 식사를 하고 양도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 폭식증을 치료하는 방법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을 먹고 토하지 못하게 하고 토하지 않아도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음식과 체중에 대한 비합리적인 태도와 신념을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좀 더 적응적인 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세 번째는 신체상을 변화시키는 치료로서 신체상에 대한 둔감하나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영양 상담을 통해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섭식 행동을 유도하도록 하고요. 또 영양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겠습니다. 폭식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치료 계획을 그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야 되겠고요. 우울증이나 성격 장애나 어떤 약물 남용과 같이 어떤 함께 나타나는 심리 장애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